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멕시코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몰된 생존자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너진 학교에서 매몰된 학생들 중 일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멕시코 강진은 진도 7.1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멕시코 역사상 가장 많은 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1985년 대진이 일어난 꼭 32년 만에 같은 날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손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멕시코 생존자 찾기와 지진 피해자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죠. 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런 유엔 총회 연설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정상들이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려고 아주 그냥 분주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사실 이제 북한 관련 발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란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 좀 격앙된 분위기라고 하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에 더 가깝게 들린 연설이다.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그처럼 연설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호평을 했고요. 네, CNN은 미국 앞서 이제 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와 CNN에 보도했는데요. 미국 언론들 비판적인 논평이 이제 주류를 이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뒤에 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긴장 고조를 거부한다.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도 닫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곧바로 좀 비판하기도 했고요. 마르고트 발스트림 스웨덴 외무장관 BBC 방송에 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 선택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설이었다. 이렇게 좀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국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엔에서 강경 대북 발언을 이어갔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이 대화와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수위 조절해 놨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기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로빈 랜드 사령관 빙빙 돌려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 예언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오늘 밤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내년 6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네요. 네, 지금 사실은 올림픽 때마다의 연례 행사입니다. 예. 유엔은 올림픽의 애초 취지인 평화의 의미를 살려서 이 1993년부터 올림픽 휴전 결의를 해왔는데요.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의 경우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도 좀 담겨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한미일 정상 오찬도 예정돼 있어서 뉴욕 방문 이제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바쁜 하루를 좀 보내게 될 것 같죠. 그렇군요. 갑자기 올림픽
휴전하니까 크리스마스 휴전 1차 대전 때 네, 그런 때가 그게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예. 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20일 오후에 미국 뉴욕의 JFK 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 외무상이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엄청나게 그 센 발언을 했는데. 네. 이제 공항에서는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맨하탄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는 이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그 북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그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로켓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같은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북한 내무상은 그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해왔고요. 이제 22일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그,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켓맨 말씀하시니까 엘튼 존이라는 가수 있죠? 네. 엘튼 존의 로켓맨이라는 그 제목의 팝송이 있는데 김정은이 한번 그걸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의 이 로켓맨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오늘 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이 표싸움, 이 표 계산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끝 승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긴박감이 예. 여의도 그 정치권을 좀 감싸고 있다고 하죠. 여야는 그 총력정 양상입니다. 먼저 그 정부 여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그 참석자 그 출국 전에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와 그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그 전화를 걸어서 그 협조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하죠. 무산되긴 했지만 그 추미애 대표 또한 그 안철수 대표와의 그 회동을 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A4 용지 그 3장 분량의 그 친전을 직접 작성을 해서 의원회관의 그 야당 의원 방을 일일이 돌면서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그 협조를 좀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이 부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역시 전방위적입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어제 그 김동철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를 찾아서 그 부결에 좀 협력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고요. 의원총회에서 그 국민당과 그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그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하자 이렇게 그 의원들에게 그 전화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 김명수 후보자가 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이탈을 찬성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표단속에 넣었다고 하죠.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어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빠진 가운데 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변기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제 그 채택을 했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전화했다고 그래서 해서 이제 협조를 좀 당부를 그런 그러죠. 점이 참 좋은 거예요. 그 오바마 대통령도 다 그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나가기 전에 좀 전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아하. 좀 머쓱하게 됐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했던 부분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얘기인데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붙이죠. 자, 오늘 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이 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참 손에 땀을 쥐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아까 방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에 두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준을 좀 부탁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이 컬럼에서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이 전화가 갔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대법관 문제는 사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유엔 나가시기 전에 야당 대표 지도부에 전화를 했고 또 월요일 날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도 하여튼간 국민의당과 야당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전했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지도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번 사법부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과하려면 한 몇 표가 필요하죠? 저희가 121석이고요. 그렇죠. 서영교 의원이 이제 다시 복당했으니까요. 예. 네네. 나머지가 이제 정의당이 있고 정의당하고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151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299명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151석인데 여의치 한두 분 빠지신다고 해도 최소한 150석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한 29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29표요? 네네. 121에다가 정의당이 지금 의원분들이 6분이죠? 네네. 그럼 127에다가 여기에다가 3인중당인가요? 네네. 그 두 석이 있죠? 네. 그럼 129석이니까 네. 150에서 129를 빼면 제가 지금 산수를 하고 있네요. 21표 아니에요? 29표가 아니고. 21표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이제 100% 이제 한 분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가능 여부야 2시에 가서 표결해봐야겠지만 청와대 대통령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전화통화도 하고 저희 여당에서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1대1로 지난 주부터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있고요. 딱히 이번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이 주장하는 5대 제한 조건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면도 잘 끓여주신대요. 법원장 할 때. 어제 내가 기사를 봤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법원장 할 때 일반 판사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식당 가면 꼭 자기가 숟가락 넣으시는 야당이 우리와 어느 야당이 주장하듯이 사법부가 좌경화되느니 저기가 되는 이런 것은 그동안 행적을 보시면 그분의 행적을 보시면 누구의 말을 이렇게 듣고 따르고 하는 것보다는 소신껏 국민의 편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만나자고 회동 요청했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의총 때문에 못 만난다 아마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어저께 그렇게 원래 저희가 안철수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을 때는 국민의당 일정이 의총이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어저께 안철수 대표 측에서
수년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의총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라는, 전달을 받아서, 그래도 꼭 요번, 대법관뿐만 아니라, 두 분은 또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만나겠다가 아니고요.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한테 러브콜 보내는 게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국민의당을 좀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인준 부결을 위해서요. 네. 근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저희야 누군가하고 표를 함께 해야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게 국민의당이 되든 바른정당이 되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야권 지난번 부결에 됐던 힘 과실을 보면서 명분 있게 해야 그게 이제 동참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1야당의 존재감이 3당한테 모든 캐스팅 보드가 넘어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국회에 대해서 대야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도 나왔고 국민의당한테 이제 러브콜 보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통합포럼이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에도 패권 세력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패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정책 연대를 해나가겠다 이건데 이게 정계 개편의 하나의 시초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정책부터 우선 협의를 하고 정책과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 근데 이게 이제 정계 개편까지 가는 데는 내년에 지방 선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각 정당의 지지도가 얼마만큼 정기국회를 통해서 상승할 건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계 개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저희 여당에서도 그런 정책연합이나 공동법률, 공통 공약했던 법률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 접촉하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곧바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다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연대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이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의당과 뿌리가 같으니까 예? 네.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좀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민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안철수 대표님이 자강론을 워낙 세게 말씀하시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연합, 통합 이런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말 적폐 청산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법들을 이 개혁 법안들을 함께 얼마만큼 공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권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신상 털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동 참석할 수 없다. 몽둥이 들고 협조 요구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야당이 정치부흥 내지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부분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또는
그 불법을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 자체. 뭐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덮어드려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청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법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난 촛불 1700만 국민들의 뜻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당하면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갖고 뒷조사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병국 의원은 MB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피가 피를 부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데요. 글쎄요, 그거는 정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통합포럼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을 연결시키는 연대의 고리로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국민통합포럼, 이게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그 북핵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예. 경제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적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좀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 어떤 안정감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신데 이런 어떤 중도와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 중도 보수 이 세력들이 함께 좀 공통된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서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힘을 좀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정당도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출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모색, 이런 것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당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국민통합포럼 말고 또 왜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모임도 있잖아요. 예? 이 두 모임 다 이 정책공조,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모임이 또 두 모임들끼리 또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네,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을 해주신 생각인데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커지면은, 더욱더 이제 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계 개편의 또 다른 어떤 작은 이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뭐 저희가 일단은 정책 공조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성격을 통해서 또 어떤 양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과 호남의 어떤 동서화합을 이루자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지금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떻든 간에 저희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연대를 많이 지금 이제 그 정책연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연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다음 주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양당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공통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그 당의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공통되게 언급된 것들, 이런 것부터, 조심스럽게, 하나씩 추진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그때 이제 규제 프리존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개혁,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아마 올해 초에, 개혁 법안 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때는 같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3당이 그 당시에, 검찰개혁이라든가 뭐 방송개혁, 그리고 또 어떤 경제민주화 관련 법,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내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이합집산 역시 뭐 정치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뭐 그런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노선이 맞지 않아서 나온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왼쪽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특히 최근에 보면 노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편이고요. 저희는 이제 중도 개혁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정책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유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면 가장 큰 차이가요. 큰 정부를 지향하냐, 작은 정부를 지향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점에서 어쨌든 국민의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발전을 좀 추구를 하면서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훨씬 더 유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민의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설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인기, 예? 예. 네. 뭐, 좋아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고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의 개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당론으로도 강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다른 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글쎄 뭐 큰 영향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의가 중요하겠지만 뭐 부탁한다고 이것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해주고 또는 뭐 찬성하는데 또 안 해주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국하기 전에.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김동철 원내대표한테도 전화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소통하려는 노력이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이 평가가 나름대로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노력 자체는 평가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그런 것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지배로까지 미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대표가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거 역시 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일치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기조연설하지 않습니까? 그 유엔 총회 참석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완전 파괴 이 얘기인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의 얘기 어떤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계속 대화를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대화를 할 대상인 상대방이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좀 미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이고 미국 손에 지금 달린 거나 상관이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하고의 공조 그리고 그 소통 그래서 우리가 유철씨의 어떤 미국하고의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그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미일 공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최근에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데요. 저는 일국의 장관이고 국방장관이고 국군에 대한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특보하고는 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보하고의 어떤 이견이 도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2분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죠.